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이 들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냥 부딪히면서 배워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되고 내 말 한마디에 괜히 신경이 쓰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며 되돌아보게 되죠.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상처 주는 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혹시 나도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혼자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관계 속에서 마음을 편히 하는 방법,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법, 그리고 이 나이에 나답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나눠드릴 겸 우리는 종종 사람의 본심을 잘 모르겠다며 불안해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일까?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마음은 어떨까? 이런 의문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게 더 조심스러워지죠. 그런데 사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태도예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식당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지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신 분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모임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책에 대한 견해도 깊이 있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었죠. 저는 참 좋은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 후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에 대한 좋은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문을 받으러 온 젊은 종업원에게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는 거였어요. 야, 이거 빨리 갖다 줘.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거칠게 말이에요. 종업원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왜 이렇게 느려? 하며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음식이 나온 후였습니다. 국물이 조금 짜다고 하면서 이게 뭐야? 다시 해와라고 종업원을 불러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였어요. 종업원은 당황하면서도 죄송합니다 하며 다시 가져다 주었는데 그분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모임에서 보여준 친절함과 배려심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고요. 진짜 모습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였죠. 그 일 이후로 그분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어요. 모임에서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진심인지 의심스러워졌거든요. 혹시 저도 언젠가는 종업원처럼 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독서 모임은 몇 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권력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요.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마음이 정말 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분과는 가끔 현관에서 마주칠 때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한 번은 그분과 함께 동네 국수집에 간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나 종업원분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수고하세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며 자연스럽게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분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함께 있을 때 감정 노동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특별히 무리해서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조용히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관계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건 진정으로 마음 편한 관계는 감정 노동이 필요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기분을 맞춰주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태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작은 태도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아니면 힘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관계를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한 관계는 남기고 불편한 관계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상처 주는 말들을 정말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댓글창에 올라오는 악플들, 혐오 발언들, 심지어 나이나 외모를 비하하는 글들까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쾌해져요. 혹시 여러분도 나도 저런 말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괜히 악플이 달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악플이나 혐오 발언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의 인격과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악플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숙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이신 김숙자님은 사진 찍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에요. 동네 공원이나 꽃들을 예쁘게 찍어서 지역 온라인 동호회에 자주 올리셨죠? 처음에는 사진 잘 찍으신다, 예쁘네요 하는 좋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댓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이 올린 벚꽃 사진을 보고 이거 인터넷에서 퍼온 거 아니에요? 표절 아닌가요? 라는 댓글을 단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표절이라니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해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하는 공격적인 댓글들이 더 많이 달렸어요. 그 일로 인해 그분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어요. 밤에 누워서도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정말 내 사진이 다른 사진과 비슷해 보이나? 하며 계속 생각하게 되었죠. 심지어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싫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분이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머님, 그런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댓글 알림만 꺼두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차분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찍은 사진의 원본 파일과 그날 찍었던 다른 각도의 사진들을 함께 올렸어요. 카메라 정보와 촬영 날짜까지 모두 공개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댓글 알림을 꺼두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댓글 알림을 모두 꺼버렸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댓글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꼭 참았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동호회 운영진이 연락을 왔어요. 그분이 올린 증거 자료를 본 사람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걸 인정했고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사과 댓글을 달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댓글들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평정을 찾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자는 자세가 생긴 거죠. 사진도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찍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일을 겪어야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분은 지금도 꾸준히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데 댓글은 아예 보지 않으세요.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신경 쓰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진을 찍고 공유하시죠. 또 다른 좋은 변화도 있었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도 더욱 신중하고 따뜻하게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상처였던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자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악플을 받았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둘째, 불필요한 논쟁에 계속 휘말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댓글 알림을 끄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볼 수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또한 자기 이름이나 관련 키워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악플이나 혐오 발언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댓글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검색을 하지 않고 근거 있는 해명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정신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대부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적자생존의 진짜 뜻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존재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적자라는 건 강한 자가 아니라 적합한 자, 즉 환경에 맞는 자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계셨나요? 이런 오해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확신을 갖게 되는데 때로는 그 확신이 지나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이 말을 자주 곱씹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최근성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8세이신 최근성님은 젊었을 때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분이에요. 평생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오시면서 몸이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죠. 그분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것을 들고 계단을 빨리 오르내리고 장시간 서서 일하려고 했어요. 나는 아직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셨죠. 그런데 75세 되던 해에 무릎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처럼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가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왔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분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해지다니, 예전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며 좌절감을 느끼셨죠. 그러나 가족들의 도움과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재활치료사가 이런 말을 해주었대요. 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응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지금 어르신께 필요한 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과 생활 습관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장시간 서 있는 일 대신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았죠. 격렬한 운동 대신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동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매일의 루틴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동안 독서를 하고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오후에는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운동이냐며 답답해 하셨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되었고 소화도 더 잘 되었다고 하세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이전에는 나는 아직 젊다는 고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나는 78세답게 살자는 마음으로 편안해지셨어요.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게 되었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게 되었죠. 그분은 지금도 그 루틴을 꾸준히 지키고 계세요. 3년이 지난 지금 동년배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나이에 맞게 산다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나이가 들수록 강함보다는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는 지식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게 맞다고 고집하기보다는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지식은 늘 변하고 우리의 확신도 언제든 바뀔 수 있거든요. 특히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더욱 그래요. 예전에 좋다고 했던 방법이 지금은 권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몸 상태도 계속 변하니까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가야 해요. 여러분도 혹시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힘들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적응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괜히 우울해지고 쓸쓸한 기분이 든다고 하세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거나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음으로라도 정막을 달래려고 하죠.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로움은 억지로 혼자가 된 상태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고독은 내가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고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가는 시간이죠. 서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9세이신 서영호님은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직장에서도 회식이나 모임을 주도하시고 퇴직 후에도 동창회, 동호회, 종교 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모임이 중단되면서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고 우울했다고 해요. 뭘 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무력감도 들었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아들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매일 30분씩이라도 휴대폰 없이 혼자 산책해 보세요. 그냥 걷기만 하시고 생각도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셨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산책은 정말 어색했대요. 평소에 늘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데 익숙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걷기만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답답했어요. 시간도 안 가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며칠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지나치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동네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계절에 따라 바뀌는 나무들, 고양이들이 모여있는 골목,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벤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게 뭐였지? 앞으로 뭘 하며 살고 싶지? 하는 생각들이 저절로 떠오르더래요.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정리되고 차분해졌다고 하세요. 그 과정에서 그분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사람들과 만나는 이유가 정말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가 불안해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서도 진정으로 즐기지 못하고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던 거였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만났을 때 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변화도 있었어요. 그분이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고 미뤄두었던 목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하고 생각하다가 떠오른 거였죠.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공교실에 등록해서 나무로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집중해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다른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분의 우울감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는 할 일이 없다, 쓸모없다 하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겁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목공 작품들이 늘어나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자회에 내놓아서 판매하기도 했어요. 작지만 보람 있는 일이 생긴 거죠. 그분은 지금도 매일 30분 혼자 산책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나 자신과 진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고독이 단순히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재충전하고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관계는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진짜 나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시죠? 혹시 여러분도 내 진짜 자아가 뭘까? 나는 정말 뭘 좋아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아는 어디서 찾는 게 아니라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딘가에 완성된 진짜 나가 숨어 있어서 그걸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박미경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5세이신 박미경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분이에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도 퇴직하면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는데 뭘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셨어요. 친구들은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봐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그러던 중 딸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엄마, 자아찾기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 놀이, 사랑, 연대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오늘은 뭘 더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일은 성취감을 주는 활동이고, 놀이는 즐거운 활동이고, 사랑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고, 연대는 사회나 이웃을 위한 활동이에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그 사람만의 삶을 만드는 거죠. 그분은 일단 한 주 동안 이 네 가지를 의식하면서 하루를 보내보기로 했어요. 월요일에는 집안일 정리 같은 일을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같은 놀이를 중심으로, 수요일에는 가족들과 통화하거나 만나는 사랑을 중심으로, 목요일에는 동네 환경 정리 같은 연대 활동을 해보는 거였죠. 한 주가 지나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지 알게 된 거예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점차 연대 활동의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락 봉사에 참여하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전화 봉사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늘려서 일주일에 서너 번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봉사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본인만의 즐거움도 챙겼어요. 평소 관심 있었던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하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죠.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나는 누구인가? 하며 막연하게 고민했다면 이제는 오늘은 어떻게 보낼까? 하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들이 모여서 그분만의 독특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이 은퇴 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한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일이 80%, 가족이 15%, 나머지가 5% 정도였다면 지금은 봉사 40%, 가족 30%, 개인적인 즐거움 20%, 새로운 배움 10%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거였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경청 봉사라는 새로운 분야까지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전문 교육도 받고 이제는 그 분야의 리더 역할까지 하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아를 찾으려고 고민할 때는 답이 안 나왔는데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하다 보니 저절로 나다운 삶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70세이신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읽다가 포기했던 어려운 철학책을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20대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포기했었는데 70세가 되어서 읽으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고 해요. 인생 경험이 쌓이니까 책이 주는 메시지를 이제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자아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보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삶은 결국 일, 놀이, 사랑, 연대 이 네 축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영역들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의 선택이 바로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관계 속에서 마음을 편히 하는 것,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태도에서 드러나고 악플이나 혐오 발언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댓글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관심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강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적응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시식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쌓여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집니다. 무엇보다 자아는 어딘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 놀이, 사랑, 연대 이 네 가지 영역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나만의 독특한 삶이 만들어져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결국 관계든 고독이든 자아든 모두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고 고독을 친구로 삼고 매일매일 삶의 균형을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거창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조금 다르게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년 후, 5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여도 좋고 무엇보다 나다워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느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마음 편안하고 자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